깨어있는 서울 시민을 위한 정직하고 알찬 프로그램 12월 7일 목요일 정봉지 품격시대 첫 번째 주제 장시호 김종 1심 선고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오래간만에 하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성공회대 교수님. 성공하는 사람만 가는 대학이죠. 그래요? 네. 오, 나 성공하기 때 갈 거 그랬네. 그럼 성공 곱하기 1일 뻔했는데. 자, 백성문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럼 여기 성문 종합영어 본 사람 그렇죠. 성문종합영어를 보면 성공회대를 가니까. 성문 종합영어를 보면서 성공하는 사람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00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인가요? 어제였었나요? 네, 참. 어제죠. 안타까운 하루였어요. 그랬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물론 이제 범죄 행위로만 보면 장시호 씨가 고약하죠. 네, 받은 형량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우려되는 건 이런 거죠. 검찰이 일정 부분 피의자로 소환된 피고나 피의자가 와서 내부 고발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죄 실체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또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까지도 증거를 제출하면서 도와주는 역할을 했는데, 우리가 소위 이제 플리바게닝이라고 하는데, 우리 법에는 그게 플리바게닝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법관이 판단을 내린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이제 앞으로 피의자들이 그런 상황에서 그럼 과연 검찰을 적극적으로 도울 거냐 하는 우려가 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야 검찰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법에 의해서 형량을 정했다고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농단 관련한 검찰 조사를 할 때 검찰에서 이런 형태로 예를 들면 플리바게닝 형식의 어떤 형태의 도움을 줬을 때 이익을 줄 수 있는 뭔가 좀 감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키가 있으면, 카드가 있으면 아무래도 조사가 좀 더 잘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좀 조사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는데, 백 변호사님. 네. 플리바게닝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우리가 보면, 그거 좀 야비하고 비열한 짓 아니냐. 그런데 근데 그 내면의 그 속성은 잘못한 사람이 반성을 하면서 검찰 수사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런 뜻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플리바게닝 하는데 정확하게 그 뜻이 뭐냐면요. 기소하기 전에 이 죄를 스스로 뉘우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에 형량을 조정해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플리가 총원 이런 뜻 아닌가요, 원래?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식적으로 플리바게닝이라는 제도는 없는데,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게 예를 들어서 마약 사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약 사건은 혼자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마약은 내가 마약을 투약을 하려면 나한테 판 사람도 있어야 되고 유통망도 있어야 되고, 보통 혼자 안 나니까 같이 하는 사람들, 같이 하는 패거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명을 잡았어요. 한 명을 잡았는데 정말 엄격하게 플리바게닝도 전혀 없이 그냥 원칙대로 죄를 물으면 이 사람이 굳이 윗선을 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뭔가 본인한테 이익이 돼야 자기랑 같이 한 사람, 공급해준 사람, 그 다음에 이걸 유통하는 사람들을 불잖아요. 이제 그래서 수사의 편의상 우리나라도 일정 부분에 한해서는 플리바게닝을 도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보면 죄를 진 사람 그에 합당한 처벌하는 건 맞는데, 그렇게 해서 한 명을 처벌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게 사회를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긍정적인 역할을 감안해서 일정 범죄는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년 6개월을 구형했다라는 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특검에서 풀어주세요. 그 의미예요, 그냥 말 그대로. 원래 구형을 무척 낮춘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원래 사실 장시호 씨 혐의는 뭐예요, 혐의가 이제 삼성이나 JK 등 압박해서 한 후원금 18억 원 정도 받아낸 거, 국고보조금 7억 횡령하고, 또 영재센터 자금 3억 횡령한 거. 대충 사이즈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10억 횡령 최소 구형이 5년에서 7년 정도는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일단 특검 입장에서는 어쨌건 여러 가지로 수사에 협조를 했고 국정농단 실체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줬으니까 재판부에 그냥 집행유예 해주세요. 왜냐하면 구속기간도 연장 안 했잖아요. 다 지금 들어가 있는데 장시호 씨는 안 했잖아요. 이제 그런 시그널을 줬으나 재판부는 그래도 안 돼,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렇죠. 재판부도 이러한 그 횡령죄에 대한 판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판례를 깨면서까지 검찰이 물론 수사 열심히 했고 수사협조에서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혀내는 데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재판부는 재판부대로 지켜야 할 또 마지노선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재판부는 그
수사에 협조했다라는 것 때문에 2년 6개월만 선고했다. 약간 이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그게 검찰하고 온도차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거보다 훨씬 중형을 선고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사에도 협조하고 자백하고 했던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감안해서 2년 6개월을 선고한 거니까 검찰과 재판부가 바라보는 온도차가 분명히 있었던 거고요. 사실 재판부 입장에서도 고민을 좀 했을 거예요. 검찰이 구형한 거 사실 쉽게 말해서 올려친다 그러잖아요. 올려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저희는 특검이 이렇게까지 시그널을 보냈으면 그래도 재판부 알았어 하고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으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판부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이거예요. 장시호 씨가 법정에서 이런 얘기하거든요. 이 지금 3억 횡령하고 국고보증 7억 횡령한 거 최순실에게 준 게 아니에요. 이거 장시호 씨가 꿀꺽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해 내야 되잖아요. 그건 나중에 이제 뭐 또 다른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본인이 다 이득을 취한 것을 고려할 때 가장 이익을 많이 본 사람 중에 하나를 집행유예로 풀어준다? 그거는 재판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만약에 네. 사정변경 즉 3억 7억 한 거 그 횡령했는데 무척 깊게 뉘우칩니다. 그리고 그 횡령한 돈이 어쨌든 3억은 국고죠. 영재센터 자금 3억. 그럼 총 뭐 10억이 어바웃 다 국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국고이기 때문에 다시 그 회사 영재센터에 환수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환수했다면? 그거는 수사기관에서 그랬다면 그게 고려가 되지만 이건 1심 선고가 나서 법정 구속이 된 거기 때문에 법정 구속됐는데 이거 갚는다고 해서 보석으로 풀어주진 않습니다. 20에서 영향. 2심에서 그럼 영향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될 겁니다. 예측 그 1년 6개월 구형했을 때 예측 못 하셨잖아요. 다 대부분 집행유예로 예측을. 그랬었죠. 1년 6개월 정도 되면 대부분 이제 구형하는 것보다 좀 낮게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보통 한 3분의 2나 반. 그렇죠. 그 정도 내기 때문에 다 집행유예가 나올 거라 생각을 했죠. 장시호 씨도 사실 근데 어제 뭐 이렇게 출두하는 모습을 보면 본인도 집에 돌아갈 걸 생각하고 아마 출두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옷차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또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머리가 하얘졌다. 판결을 받는 순간 그만큼 충격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 데리러 가야 되는데. 그렇죠. 또 그 뭐 마지막 증언할 때도 진술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 얘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 데리러 가야 되는데 나를 좀 구속만은 면하게 해달라. 이 얘기는 결국 아이한테도 내가 데리러 가겠다고 약속해놓고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장시호 씨는 법정 구속이 될 거라고 상상도 못하고 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검찰도 아마 그 정도까지 생각을 안 했을 거고요. 왜냐면 장시호 씨가 워낙 많은 이제 도움을 줬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불구속 상태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고 장시호 씨 입장에서도 검찰과의 어떤 그 교감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본인이 설마 법정 구속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점에서 장시호 씨 입장에는 충격을 많이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이제 실형을 선고하면 거의 90% 이상은 1심에서 그 당시에 이제 자리에서 그 법정 구속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가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시호 씨는 2년 6개월이 놀란 게 아니라 법정 구속이 훨씬 놀란 거죠. 그러니까 2년 6개월도 사실 집행유예가 붙을 수 있는 형이잖아요. 그렇죠. 3년 미만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또 어떻게든 뒤집을 수 있으니 여기서 법정 구속만 피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재판부가 굉장히 단호했던 것 같고 좀 눈여겨볼 거는 이 재판부가 형사 22부입니다. 김세현 부장인데요. 김세현 부장이 맡고 있는 재판이 현재 박근혜 최순실 재판이에요. 그 재판의 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했다라는 건 이 재판부가 사실 굉장히 피고인에게 잘해주는 재판부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피고인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해달라는 것 뭐 증거 신청하면 다 들어주고 다 받아주는데 선고할 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한다고 좀 유명한 재판부예요. 그리고 굉장히 재판을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장시호의 1심 선고를 딱 보면 이거는 엄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정농단은 도저히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범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장시호 씨 판결문에 보면 최순실, 박근혜와 공모하여라는 거 많이 나와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이 같은 재판부가 22 재판, 이 판결을 하면서 박근혜 최순실 판결할 때 이거 인용 안 하겠어요? 똑같이 인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박근혜 최순실 이제 그 두 피고인에게도 엄청나게 충격적인 어제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시호 씨 혼자 충격을 받을 게 아니라 지금 나비 효과로 이 두 명도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제 선고 결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장시호 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온정주의로 가면 안 되지만 좀 안타깝긴 했었는데 박근혜 최순실 두 재판에 아주 그 엄벌주의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마음이 위안이 되네요. 그러니까 김세윤 부장판사가 김세연. 김세연. 김세현.
헷갈리네요. 갑자기 이름이. 연이나 어쨌든 연이나, 네. 끝자리는 알아봐 주시고요. 어쨌든 그 김 판사님이 별명이 있대요. 별명 유치원 교사. 오. 특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장시호 그 그러니까 뭐 유치원 무슨 애 데리러 가야 되는데. 백 변호사 아까 얘기했지만 유치원 교사라는 말은 뭐냐면 재판 진행 과정에서 너무너무 너그러운 거예요. 진행 과정에 있어서는 뭐 증언했죠, 뭐 증거 채택해 달라면 채택해주고 증인 채택해 달라면 채택해주고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피고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다 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나 최순실 재판에서도 그들이 요구하는 거 거의 다 들어줬습니다. 예. 증인 막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증인 막 증가시키고 막 이랬을 때도 다 들어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갖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 판결에서는 엄격하다는 거예요. 김세윤이네요. 김세윤 맞죠? 김세윤 판사가 판결에서만은 아주 엄격하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유치원 교사. 네, 그러니까 유치원 교사란 말은 이미지가 그만큼 유치원 교사는 아이들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아이들이 잘못하면 단호하게 처벌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잘못한 걸 용인하면 아이가 사회에 나갔을 때 그렇죠. 성인이 됐을 때 계속 똑같은 짓을 저지르니까. 그래서 김세윤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는 정말 너그럽고 인자한 모습을 보이지만 마지막 판결에 있어서는 엄하게 법에 근거해서 판결을 하기 때문에 저도 백선민 변호사 말씀처럼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에 대해서 엄한 판결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느닷없이 궁금한 게 생겼어요. 유치원 교사라고 하는 이 별명은 확인된 건가요? 기사에서 읽었는데요. 아, 기사에서 읽었어요? 그럼 맞죠. 그러니까. 물어보시니까 제가 직접 알아보려는 것처럼 그렇게. 아니, 누군가 주위에 있는 사람이 또 이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죠. 긍정적인 의미고, 의미 있는, 그리고 재판을 잘한다는, 그리고,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판사로도 저도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유치원 교사를 월급 올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간단하게요. 박근혜 최순실의 재판을 진행하는 지금 우리나라 판사라면 당연히 법원에서 최고니까 하는 거예요. 에이스들이니까. 아니, 세기의 재판인데 이거를 그러면 재판할 때 평판 안 좋은 판사한테 맡깁니까?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재판을 잘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분이 김세윤 부장이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유치원 교사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피고인이 납득할 만하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방어권 행사하는 거 할 수 있게 다 들어주고, 그래 어떤 주장을 하는지 다 들어보고, 그러니까 하나도 말을 끊질 않아요. 김세윤 부장은. 그래서 피고인들이 재판을 하고 나면 굉장히 좀 속이 시원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대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객관적인 증거나 이런 걸 종합해서 판단할 때만큼은 굉장히 온정주에 휩싸이는 게 아니라 엄격하게 판단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 입장에서도 내 얘기도 들어주지 않고 저렇게 판단했으면 억울할 텐데 얘기는 다 들어주고 그렇죠. 또 그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다 논박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판결 자체가 굉장히 좀 피고인 입장에서도 설득력 있는 판단을 많이 하는 거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이렇게 아까 유치원 교사라고 소문이 나 있는 재판부의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참 황당하네요. 무서워지는데요? 호러물 같아, 호러물. 아니, 근데 27분 이재용 재판부 누구였었죠, 그때? 그러니까 그 분 성함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27분. 네, 그 분도 뭐 재판을 잘한 걸로 유명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중앙에서 가장 소위 우리나라 부장 중에 형사부장 중에 에이스들만 현재 지금 이 재판에 지금 매달려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곳에서 나왔던 이재용 부회장 유죄 판단, 그리고 이번에 나온 장시호의 유죄 판단,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사실상 우리가 지금 뭐 유죄가 나올까 무죄가 나올까 뭐 최순실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걸 문제 삼는 걱정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몇 년이나 나올까. 근데 이런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우리 예상보다 더 중하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근데 조금 올려친 거란 말이에요. 올려친 거는 처음에 검찰의 구형에 나섰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사실은 법원도 판결문에 보면 많이 도와준 걸 인정한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수사에 도움을 줬고 법원에서도 많은 증언들을 해준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감형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했고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재판부 입장에서 이보다 더 2년 6개월보다 더 많은 형을 사실은 판단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뭐 줄여줬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 검찰은 그보다 더 적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법원에 있어도 뭐 이해는
하는 것 같아요. 검찰 입장에서 충분히 본인들이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 뭐 제2의 태블릿 PC도 받았고, 또 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통화했다는 대포폰 얘기도 다 들었고, 예. 그다음에 무슨 메모 같은 것도 다 얘기해줬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장시호가 국정농단 수사에 엄청난 도움을 줬죠. 그런 분이 검찰에서는 고마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도움을 준 사람한테 일정 부분 그 도움을 받기 전에 검찰이 그렇게 얘기 안 했겠습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도와주면 뭐 우리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특검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특검이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이 된 거죠, 사실. 장시호 씨한테. 그럼 뭐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법원을 상대로 해서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원은 법원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이고. 그래서 김세현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원칙, 이걸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러니까 뭐랄까요.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2년 6개월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죄목으로 보면 그런,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좀 줄여줬다고 하는 것은 김세현 부장판사도 일정 부분 장세호 씨의 검찰 도움, 또 수사의 도움, 법원에서의 도움을 인정한 게 아닌가. 근데 사실 이제 뭐 마약 수사나 지금 우리가 1년째 보고 있는 이 뭐 국정농단 사건이 뭐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 아닙니까? 예. 이런 거는 제보자가 없으면 제대로 캘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제보자 없이 어떻게 캡니까 이거를? 이거 굉장히 그리고 지금 치밀하게 국정농단 이어지는 사건에 건데. 지금 전말이 파악이 되고 이런 게 지금 다 제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다음에 국정원 내에 국정원개혁위원회에서 갖고 온 것도 사실은 지금은 개혁위원회가 정권이 바뀌어서 만들어졌지만 그 전 같으면 그 안에 있는 자료를 누군가 제보를 해야만이 가능했던. 그렇죠. 거기다가 또 요즘에 있는 그 특활비 상납 논란도 다 제보예요. 이원수 기조실장 아니면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나 이제 마약 수사처럼 정말 한 번에 일망타진하기 힘든 범죄들은 사실 플리바게닝 도입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회 정의를 구현 자체를 못 하는데 개개인에 대한 정의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체의 정의를 세운다는 측면에서는 일정한 이런 특별한 이제 권력형 비리 사건이나 몇 가지 범죄 유형을 정해서 그런 경우에는 좀 플리바게닝을 도입을 해서 검찰이 원하는 대로, 특검이 원하는 대로 결론을 내주는 게 사실 사회정의에 더 부합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플리바게닝 하고 있고요. 프랑스나 영국도 하고 있고 일본도 내년 6월부터 도입을 해요. 플리바게닝을. 일본이 도입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러니까 했어야 우리가 해야 되는데 먼저 자존심 일본한테 뒤지는 거 좀 많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어쨌든 일본도 일본이 내년 6월에 함께 하지 말까요? 아니요, 그래도 해야죠. 좀 더 빨리 하면 안 될까요? 예. 어쨌든 그래서 플리바게닝이라는 게 사실 뭐 수사의 비용도 줄일 수 있고요. 또 지금 백성문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 권력형 비리 같은 경우 내부 고발이나 아니면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을 다 털어놓으면 일망타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국민들이 얼마나 본인이 예. 반성하고 그렇죠. 사회에 대한 사과의 의미에서 너의 죄의 진상을 다 밝히고 그렇죠. 앞으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잡히게끔 이게 털어놓는 게 그 사람한테 나쁜 게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 벌을 받고 네. 회개하고 반성하고 다시 건강한 사회로 돌아가야 이런 뜻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취지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취지에서 그래서 사실 선진국에서 그걸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일본이 우리도 도입하는 건 좀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네. 좀 저는 이게 좀 과도한 해석 같은데 검찰 구형보다 더 높게 나와서 특검에 모욕을 당했다. 뭐 정청래 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요? 나 어디서 많이 이름을 본 사람인데 네, 누군가 많이 본 사람이죠. 많이 본 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율사가 이랬으면 좀 실려가는데 또 여기서 그랬다니까. 사실 저는 플리바게닝을 도입하지 말자의 논의로 여기에서 진행을 하는 건 맞지만 이렇게 법원의 판단을 가지고 뭐 특검을 욕보였다라는 취지 정도. 그러니까 이게 가만 들어보면 결국 특검 수사를 법원이 요즘에 계속 방해하네? 이런 내용이잖아요. 사실 저도 정청래 의원이 어떤 의미로 이렇게 썼는지는 알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을 일단 존중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법원의 판단에 관련해서는 존중한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아쉽다 정도의 논평은 괜찮아도 이렇게 거의 그들의 뿌리는 이렇게 단단하다. 이게 마치 법원을 적폐로 보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최근에 근데 이제 여당 의원들 우리 중심으로 작가들이 이상해 저.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좀 뭐 이번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 그 부속적 분을 풀어준 그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시는데 그 비판까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넘어선 사실 제가 봐도 좀 거북할 정도 수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당 의원들께서 조금 자제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드네요. 여당 전 의원. 이분은 전 의원, 현 의원들도 그러잖아요. 현 의원들도. 박범계 의원도. 박범계 의원도 그러는데 물론 그 신광열. 네.
그 형사수석 부장판사의 구속적 부심은 이상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거에 대해서 또 김동진 부장판사가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좀 건강하게 자리를 잡아나가는 과정인지. 바깥에서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칼럼을 써서 그 구속적 부심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는 취지로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해는 가잖아요. 지금도 안 돼요, 사실. 저는 아니, 지금 올해는 가잖아요. 이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법원에서 그 판단한 것을 뒤집을 수가 없는 이상 일단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다만 이제 그런 건 나중에 한번 좀 그 구속 적부심의 원칙과 규준을 좀 정확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 김종 이분이 이제, 이른바 그 문체부, 네. 문체부 국정농단 마이다스의 손 아니에요? 그렇죠. 마이다스의 손이죠. 스포츠 마케팅의 황제. 그렇죠. 예. 그래서 온갖 나쁜 짓을 많이 했죠. 차은택의 사수. 그렇죠. 예. 그리고 최순실의 수적 역할을 했었죠. 최순실의 수적. 네. 최순실이 부르면 온다잖아요. 길거리에서 만나고 뭐 문 열고 잠깐 얘기하고 가고 뭐 길거리에서. 벨이잖아요, 별명이 벨. 벨. 종 아니에요, 종. 부르면 온다고. 김종. 부르면 흔들면 온다고. 딸랑딸랑. 근데 이제 종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종이라고, 이건 개네. 종이라고 하는 예. 그 서번트 의미도 있고. 네, 그런 의미도 있죠. 벨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삼성그룹 후원 강요 사건을 무죄로 내렸는데, 이거 무죄로 내렸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김종 전 차관이 직접적으로 거기 개입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재판부의 판단인데, 재밌는 것은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삼성이 돈을 준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로 인한 거다.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압력을 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종을 그런 통해서 판결을 가지고? 내렸어요? 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판결 자체는 물론 김종 전 차관에 대해서는 뭔가 혐의가 없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 재판부의 판단은 이거는 김종 전 차관이 끼어든 게 아니라 삼성 이재용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직접적인 면담을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니까 박근혜가 직접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큰 거네요. 지금까지 이것도 김수현 판사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 지금까지 시종일관 주장했던 건 독대할 때 그런 얘기 한 적 없다였어요. 그죠? 아무 말도 안 했다. 근데 여기서 너무 구체적으로 거기는 김종 차관은 끼지도 못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독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압박을 해서 그래서 삼성 돈이 이제 장소가 있는 스포츠 연재센터로 동계스포츠 연재센터로 온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모한 사람은 박근혜, 장시호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김종 차관이 김종 차관 뭐 3년 6개월 구했는데 여긴 6개월 깎였어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냥 이 총 지휘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김세현 부장은 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내부에 있어서 장시호의 역할, 그 다음에 김종의 역할을 좀 그렇죠. 그 경중을 좀 따진 네, 거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 총괄 지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그리고 이거 박근혜와 동등한 수에서 같이 지휘한 최순실. 네, 이 구도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판결의 시사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시호 2년 6개월에서 법원이 잘못했다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 지금 국정농단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혐의를 이 재판부가 지금 어떻게 보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유력한 잣대가 됩니다. 우리 백성 변호사님이 인격적인데 장시호 2년 6개월 그래갖고 난 욕하는 줄 알았어. 깜짝이야. 그렇게 들리죠? 그러니까 발음이 장시호 그렇죠? 2년 붙여서 얘기하니까 쉼표를 줘야 되는데. 장시호 2년 6개월 해야 되는데 장시호 2년 6개월. 네, 그러니까 약간. 죄송합니다. 뭔가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종. 김종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됐는지. 김종 차관은 굉장히 다양한 곳에 개입을 했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강요나 이런 부분들이 주로 이제 혐의가 인정이 됐었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중하다고 했던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이 16억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장시호하고 김종 차관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게 특검의 기소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특검의 기소 내용 중에 재판부가 그 부분을 이제 무죄 판단을 한 거고요. 그 부분을 무죄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나왔다라는 건 김종 차관이 그동안 온갖 것에 개입해서 문화부 관련된 그 이권이나 그런 압박이나 이런 데 강요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김종 차관이 6개월 깎았던 거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도 별로 분노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주역이 김종 차관이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이 재판부가 국정농단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해 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법원은 그러면서 또 김 전 차관이 법정에서 용서를 구했고 수사협조한 점을 양형이 참작했다.
장시호 씨도 참작한 거 아닌가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장시호 씨도 장시호 씨와 김종 차관을 놓고 보면 둘 다 예를 들어서 죄질이 안 좋다라고 감안해서 혐의만 딱 놓고 보면 예. 사실은 장시호 씨가 형량이 더 높아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장시호 씨 입장에서는 그 개인이 돈을 좀 착복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최순실의 어떤 명성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어떤 권력을 등에 업고서 박근혜와 최순실 사이의 어떤 관계를 이용해서 본인이 돈을 챙겼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법원이 그렇게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장시호 혼자 그걸 다 이익을 챙겼다 하는 부분이 좀, 뭐, 이런 높은 형량에 받게 된 하나의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자, 지금까지 이제 보면은, 검찰 수사에 협조했다든지, 수사기관 처벌에 형평성 논란 빚는 인물들이 좀 있어요. 예. 이현수는 지금 구속 안 돼 있나요? 안 됐죠. 아, 지금 이렇게 지금 검찰에서 협조적으로 하는 사람을 왜 구속을 시킵니까? 그 구속이 안 된 상태에서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조금 더 전으로 가볼까요? 지금 예. 정유라는 기소도 안 됐어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건 수사에 이렇게 편의를 주면 검찰 입장에서 검찰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아, 이현수 저 기조실장이 최경환. 네. 1억 줬고. 그렇죠. 그다음에 집무실 가서 줬고. 네, 그다음에 같이 가서 줬고. 대통령 40억. 돈 줬고. 그거 전부 다 이현수 기조실장 입에서 나온 거예요. 야, 근데 이현수 그 기조실장은 원래 누구 사람인가요? 국정원 출신인가요? 그 원래 군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총애를 받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원래 이현수 기조실장이 이제 빠져야 되는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노해서 그 자리를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현수 기조실장이 비수를 꽂네요. 그런데 이현수 기조실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때 권력의 힘에 의해서 시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상명하복의 정신에 근거해서 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 이것은 결국 국가의 미래나 장래를 위해서 옳지 않은 것이다라고 그렇죠. 판단하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내부 고발자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 조직 안에 있을 때 그걸 거부하고 그 뭐 권력의 어떤 압박 아래 있을 때 내부 고발하는 게 더 멋있겠지만 그걸 못했다 하더라도 나중이라도 그걸 밝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제가 된다고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들을 다 검찰에 얘기하고 그것으로 인해 지금 전직 국정원장들이 다 조사를 받았고요. 대통령들도 좀 돈을 받은 게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현수 전 기조실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많은 도움을 준 것이고 그래서 아예 그 구속영장 청구조차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구속영장 청구 안 하면 문제가 없지만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절차를 안 받고 구속영장 일단 청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구속됐다가 만기돼서 풀려났고 그래서 재판 받으면서 다시 또 구속이 됐는데 그러니까 아예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안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일정 부분 도움을 계속 받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어차피 재판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한 편의를 봐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검찰 일정 부분 도움을 준 사람들한테 좋은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만약에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또 내부 고발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주면 우리가 당신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준다고 하면 결국 이게 법으로 없는 플리 바게닝 일정 부분 도입되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박원호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이분 삼성 출신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최순실과 정유라의 최측근이죠. 최측근. 근데 박원호 전무도 굉장히 수사에 협조적이었고 박원호 전무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 때문에 어찌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저 지경까지 가게 된 건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삼성 측 변호인단은 굉장히 불쾌해요. 아, 왜 이 사람이 박원호의- 바깥을 걸어 다니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박원호 보면 전무는 네.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삼성 측은. 그러니까 삼성은 지금 이 구도를 어떻게 가길 원하냐면 예. 기업은 피해자다 쪽으로 가고 싶어요. 팔목까지 비틀어갖고 돈 뜯어냈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기업은 피해자라는 취지로 탄핵 결정할 때 들어가지 않았느냐 얘기도 삼성 측 변호인단이 조국적 하는 게 뇌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근데 이번에 또 일단 김세현 부장의 그 생각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그 자리에 강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밝히지 않았고 거기서 삼성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요청해서 돈이 왔다는 얘기를 한 걸 보면 김세현 부장도 사실 삼성을 피해자로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삼성을 피해자로 보는 순간 여러 명이 행복해집니다. 좀 이런 표현하기 이거는 약간 역설적인데 이재용 부회장은 강요의 피해자면 저기 들어가 있을 이유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 입장에서도 뭔가 대가성 있는 뇌물이 아니라 강요면 형량이 훨씬 떨어져요. 근데 그 모두가 원해도
이 지금 현재 삼성이 저번 정권으로부터 받은 혜택들을 종합해 볼 때, 그 뭐 합병 문제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뭐 기업 경영권 승계 과정에 이제 어쨌건 정부가 도와준 것, 그런 걸 종합해 볼 때는 삼성 측 변호인단들의 생각과 달리 지금 현재 재판부는 피해자는 무슨 피해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야, 박원호 전무는 진짜 이 승마협회, 그러니까 삼성이 승마협회를 통해서 승마협회를 2014년에 승마협회를 맡아주십시오. 네, 그랬죠. 그 9월 15일에요. 네. 이재용 부회장 만나고.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에 삼성 출신 회장을 두고. 예. 근데 이제 그 그때부터 이제 박원호 전무가 같이 들어가 활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정유라에게 지원하는, 삼성이 지원했던 모든 과정의 전모를 알고 다 있죠. 알고 있는 그럼요. 핵심 중에 핵심인데. 그렇죠. 이분이 검찰에서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뒤늦게 알았어도 박수를 좀 보내줘야죠. 예.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박원호 전 전무의 도움이 있었던 거죠. 예. 왜냐하면 승마협회 전무로 있으면서 삼성과 최순실의 커넥션, 정유라 커넥션을 다 알고 있었고 그 모든 사실을 특검에다 털어놓은 거예요. 삼성에서 돈 지원하는 과정도 다 알고 있었고. 예, 어떻게 돈을 보냈으며 얼마를 보냈으며 말도 정유라를 위해서만 사줬다 이런 얘기까지도 박원호 전 전무 말세탁도 이쪽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박원호 전 전무가 주는 정보가 사실 이재용 전 부회장을 기소하고 또 재판에 넘기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삼성 측은 장시호, 김종 전 차관의 선고에도 신경을 이제 바짝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모라고 하는 과정이 이미 판결문에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사실 장시호의 2년 6개월 실형 때문에 다른 게 다 묻혔을 뿐이지 이게 더 의미가 중요한 건 그러네요. 장시호가 법정 구속이 됐다, 뭐 검찰이 얘기한 거를 법원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거는 지금 완전 사실 이 사안에서 아주 곁다리에 불과한 거고요. 판결문 유심히 보면 지금 이 국정농단을 형사 22부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단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 측도 이게 뭔가 삼성과 관련된 부분이 나온 거기 때문에 불심히 봤는데 보니까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과정에서 나온 얘기다라는 얘기가 판결문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삼성이 주장하고 있는 피해자로 일단 어떻게든 이 재판을 끌고 가려고 하는 노력이 일단은 형사 22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 일단 그게 암초에 부딪혔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겠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는 장시호의 이 판결문은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아이고 장시호 본인들한테 저렇게 치명적이고. 장시호는 저기 집에 가서 애 데려다 줄 줄 알고 저렇게 왔는데 법정 구속한 거 너무에만 볼 게 아니라 그 이면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네. 앞으로 이제 재판의 순서가 네. 박근혜 1심 재판 있고 그 뒤 이어서 이재용 부회장의 이재용 항소심. 항소심이 있을 수 있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뇌물 공여, 뇌물 수수자의 관계가 인정이 되게 되면 그게 또 바로 이재용 항소심에 영향을 미칠 그러니까 이게 거고. 일단은 1월 달에 이제 최순실 선고가 날 겁니다. 1월 달에. 이제 그때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형이 어떻게 나올지 딱 알아요. 이것도 22부죠. 어찌 보면 쌍둥이 재판이기 때문에 그럼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의 모든 혐의가 공모 관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순실의 형 선고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요 정도 나오겠구나는 알 거고, 그리고 최순실에게 뇌물이 인정이 되는 순간 그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연히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재용 부회장 1심 판단, 그 다음에 지금 이 형사 22부에서 나올 예정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의 판단, 이 판단까지 있으면 이재용 부회장이 또 항소심에서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어제 그 장시호 씨 석방을 하지 않고 구속을 시키면서 엄하다. 네. 또 김종 차관에 대해서도 물론 3년 6개월에서 깎이긴 했지만 어쨌든 꽤 높은 형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이렇게 되면 예. 박근혜 먼저 최순실 씨 재판이 있다니까 최순실, 박근혜 중형이 선고될 게 좀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 재판의 이 중형은 가운데 중자가 아니라 무거운 중자죠. 예. 가운데 중자가 한 5, 6년쯤 그러니까 친절한 설명 아주 좋으십니다. 예. 선생님. 친절한 예비 진행 아주 좋으십니다. 그래서 판결문에 보면 장시호가 최순실, 박근혜와 공모했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박근혜의 도움으로 아까 말씀드린 삼성이 박근혜를 만나서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거기서 압력을 받아가지고 돈을 지원했다고 돼 있고요.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이용해서 돈을 삼성으로부터 받았다고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장시호 재판에서 나온 게 뭐냐면 김소연 부장판사는 그렇게 판결을 내린 거죠. 장시호 혼자
한 게 아니라 최순실 박근혜와 공모 관계에서 이게 모든 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나중에 그 두 사람의 재판에도 이 건이 당연히 활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가 같이 장시호 혼자한테만, 지금 장시호 재판이기 때문에 장시호 씨 혼자한테만 지금 뭐 형량이 나왔지만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이 내용도 충분히 반영돼서 판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영이 아니라 아마 복사해서 붙일 겁니다. 복사해서. 왜냐하면 같은 재판부기 때문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겠죠? 뭐 지금 나라 걱정하고 계신다는데 뭐. 알아요? 네. 저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 변호인단 중에 한 분이죠. 도태우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아유, 내가 2016년에 아프리카 순방할 때 한국형 발전 모델 전수해 주기로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아쉽다. 그래서 이제 도태우 변호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도 구치소 안에서 나라 걱정만 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직접 여쭸어요. 도태우 변호사한테. 박근혜 대통령을 면담을 했나요? 접견에서 면담을 했나요? 했대요. 접견을 어떻게 받아줬나 보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요. 그때 그러니까 언론에 나온 것은 그 유영하 변호사만. 유영하 변호사만 한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가 했어요. 접견서를 내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국회 확인해 보니까 안 했던데요. 그랬더니 했어요. 접견서 냈어요. 우리가 추정컨대 접견서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안 만난 걸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안 만났는데 본인은 또 자기만의 상상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아프리카 얘기를 들은 것처럼. 이거 너무 구체적인데요, 근데? 하필 애국심도 이거 2016년 아프리카 모델, 이건 너무 구체적이어서. 전생에 도태우 이분이 아프리카에 살았지 근데 않았을까요? 도태우 변호사가 요 얘기만 한 게 아니라고요. 얼마 전에도 또 비슷한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구치소 안에서 나라 걱정만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었고 그 새마을 운동 모델 이런 거 아프리카에 전수하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건데요. 사실 박 전 대통령이 진짜 이 말을 했다면 이제 가정하죠. 뭐 이건 가정해야죠. 뭐 가정한다면 그 나라를 걱정하실 때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건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나라 걱정하기에 앞서서 재판에 출석을 하는 게 진짜 나라를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어쨌건 본인이 집권했던 시절에 거의 지금 관련자들 다 구속돼서 지금 감옥 가 있는 상황에 지금 나라 걱정을 한다는 건 굉장히 위화감 있지 않나요? 이게 이상하게 들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다라는 게 우리가 들으면서 지금 웃음이 나오잖아요. 아까 살짝 웃으시던데 안 웃으셨어요? 저는 엄청 웃음 참고 있는 중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웃음이 나올 정도라면 이게 지금 얼마나 황당한 상황인지 얘기죠.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뭐 나라 걱정보다 제가 볼 때 아프리카 나라를 걱정하는 거죠. 이디오피아예요, 이 나라가. 이디오피아에 가서 2016년에 2014년에 갔었죠. 아프리카 순방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코리안 에이드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발전 모델을 아프리카에 이식을 시켜주겠다. 그러면서 푸드 트럭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뭐 의료시설 이런 부분들을 지어주고 이런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게 지금 못하게 돼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디오피아에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그걸 제대로 못해서 안타깝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백성원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그 남의 나라 걱정할 때가 아니고 우리나라 걱정을 해야 돼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렇게 죄가 없다 그러고 재판도 보이콧하고 사법부를 완전히 무시하는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한 사람 없어. 이제 국민으로 돌아갔잖아요. 대통령 하다가. 그랬으면 국민의 한 사람 없어서 해야 되는 신성한 어떤 의무인데 그 자체 좀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또 이제 박정희 박근혜 정권이 그 아프리카에 큰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렇죠. 독재 정권의 수출. 예. 그래서 아마 간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과연 나라 걱정일까? 도태우 전 변호사가, 이제 변호사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전 변호인이죠. 그런 얘기를, 사임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전 지지자한테 보낸 메시지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맞아요. 알겠습니다. 두 분, 장시호, 김종 전 차관에 대한 판결 말씀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고요. 정봉주 품격시대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받습니다. 샵 5400으로 주제에 맞는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봉주 품격시대 두 번째 주제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국정 지지율과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 동향을 알려주는 시간 마련합니다. 똑똑한 유권자, 똑똑한 국민이 되기 위한 지름길입니다. 이분과 관련해 함께하실 두 분, 박시영 윈즈코리아 컨설팅 부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회사가 잘 돌아가니까 얼굴이 더 퉁퉁해졌어요. 미팅이 많아갖고요. 얼굴 분 거예요? 예, 지방 출장도 많고 굉장히 바쁩니다. 돈이 좀 되죠? 돈보다는 뭐 도움을 드리러 가는 거니까. 무료로? 봉사의 개념으로. 무료요? 꼭 무료는 아닙니다. 자, 윈즈코리아 컨설팅 돈 버는 것을 배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배 아프죠? 아니요, 열심히 또 이렇게 상호 협력하면서. 그럼 여기서 조사하려면 여론조사 이쪽에다 의뢰하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또 저희가 조사해서 혹은 줄 수도 있고. 네, 클라이언트가 이제 컨설팅을 원하는 그럴 경우에는? 분들이 계시면 또 소개해드릴 수 있는 거고. 그 두 개를 다 내가 할 수 있는데. 네, 한번 하시죠. 방송에 불러서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래서 저희 회사에 문의한 사람이 예. 정봉주 전 의원이 실제 대표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정말 황당해서. 대박이네, 그거. 내가 그래서- 계속 얘기할게요. 예. 그래서 의뢰가 안 들어옵니다. 정말요? 그 사람 그룹 끊었어요? 네. 내가 누군지 아는데. 자, 여론조사. 재밌어요, 여론조사가. 여론조사가 한 주제로 이렇게 재밌을 수 있겠구나. 계속 여론조사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네. 도대체 이게 흐름이거든요. 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정책 결정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여론조사가 국민들의 흐름은 인식과 사고방식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니까. 그렇죠. 자, 뭘 조사했나 이번에는? 네,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온라인 댓글 여론 조작 및 선거 개입 혐의로 구속되었던 김관진 전 국방장관 그리고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법원의 구속 적부심에서 석방이 됐죠. 이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어떤지 조사를 해봤는데요. 잘못한 법원의 결정이다라는 의견이 63%로 나타났고요. 10명 중에, 3명 중에 2명. 네. 잘한 결정이다라는 의견은 26.3%. 세부적으로 보면 매우 잘못한 결정이다라는 의견이 저 63% 중에 50.8%. 그리고 대체로 잘못한 결정이다라는 의견이 12.2%.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의견이 이 강도가 50.8%로 63% 중에 50.8%면 뭐 거의 다수가 매우 잘못했다는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일반 여론은 법원의 이 판결보다 굉장히 큰 온도차를 나타내고 있었고요. 잘한 결정이다라는 의견은 매우 잘한 결정 12.6, 또 대체로 잘한 결정이다라는 의견은 13.7 이렇게 나타나서 절반 이하로 잘한 결정이다라는 의견이 나타났는데요. 지정당별로는 확실한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정의당 지지층은 91.8%가 잘못한 결정이다. 민주당 지지층은 89.4%, 국민의당 지지층은 61.6%가 잘못한 결정이다라고 한 반면에 보수 성향인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잘한 결정이다라는 의견이 78.7%로 잘못된 결정이다라는 의견 14.8%보다는 매우 높게 나타났고요. 바른정당 지지층은 같은 보수 정당이지만 조금은 격차가 있었습니다. 잘한 결정이다라는 의견이 39.6, 잘못한 결정이 36.5, 오차 범위 내에서 잘한 결정이다라는 의견이 그래서 소폭 높았는데요. 여하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아무튼 잘했다라고 응답을 했고 결과가 26.3%인데 뭐 대략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율이나 아니면 바른정당 지지율 합친 수치가 뭐 대략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외에는 중도 성향의 이념층, 그다음에 진보층은 모두 잘못한 법원의 결정이다라는 의견이 83.6% 진보층, 또 중도층도 67.2%. 반면에 보수층은 60.8%가 잘한 결정이다. 석방이 잘 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연령별로는 60대 이상만 잘한 결정이다라는 의견이 높았습니다. 48.9대 35.6으로 높았고 나머지 연령대들은 대체로 잘못한 결정이다라는 의견이 많게 나타났습니다. 예. 자,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분석하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정봉주 품격시대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박시영 대표님. 네. 이게 사실 어찌 보면 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묻는 게 무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예. 과연 국민들이 요즘 이제 이건 법도 모르는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여론조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폄하할 수 없는 게 헌법 전문을 외우고 다니는 국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헌법 1조. 예. 1조 이하는 다 외우고 있고요. 그 뭡니까? 국정법 94조,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형법 123조, 이런 걸 뭐 숫자 쓰면 달달달 얘기하고 있었고, 옆에서 저런 분들 변호사인가 보면은
그냥 일반인들이더라고요. 본격시대 시청자들. 아, 본격시대 시청자들. 또 여러 개 있어요. 이번 그 조사 결과 보면서 조금 특이한 거 하나 얘기하고 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무당파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좀 유심히 봤습니다. 무당파. 이 사안에 대해서. 예, 정치적 입장이 없는 중립파. 예, 특별 지지정당이 없는 사람을 지지정당 무당파라고 합니다. 예, 지지정당이 없는 사람들이 대개 12, 3% 정도의 그 분포를 보였는데 이들의 의견을 좀 분석해 보니까 잘한 결정이라는 게 34.3, 잘못한 결정이라는 게 34.7로 팽팽했어요. 팽팽하네요. 거기서도 잘 모른다는 분들이 또 31. 3분의 1씩 딱 입장이 딱 나뉘어졌거든요.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에 무당파, 그 당시에 무당파들은 탄핵이 터지기 전까지는 대부분 야당, 당시 민주당을 지지하는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무당파로 빠져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나 총선 때 과거에 보면 그 무당파의 3분의 2 정도는 실제 투표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패턴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민주당과의 동조화 현상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분석을 했었는데 최근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탄핵 이후에 정부가 바뀌면서 민주당의 지지도가 거의 50% 가깝게 그렇죠. 높아지다 보니까 그때 있었던 야당을 심정적으로 지지하지만 무당파로 있었던 과거 정부 때 분들이 상당수가 다 민주당 지지로 이미 흡수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에 있는 무당파들은 누구냐? 이게 이제 관심거리인데요. 지금 보니까 한 12% 정도 무당파가 차지하고 있는데 반반으로 딱 나눠졌다는 거죠. 이게 잘한 결정, 잘못한 결정. 그 얘기는 뭐냐면 자유한국당이 실망해서 빠져나간 보수층의 일부도 지금 무당파로 있는 거고 여전히 아직 민주당 쪽으로 돌아오지 않는 야당 성향, 여당 성향이죠. 지금의 여당 성향의 무당파들도 3분의 1. 정치에 거의 관심 없는 순수 무당파라고 볼 수 있죠. 순수 무당파, 거의 보면 정치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는 무관심층, 이런 분들이 또 한 3분의 1 정도가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닌가. 이 조사 결과를 보면서 그렇게 좀 해석을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보수 언론에서는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됐을 때 많은 사설, 칼럼을 통해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했던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굳이 구속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칼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근데? 확인 여부는 그대로 주장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칼럼도 이제 오피니언란의 기사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그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네.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국방부 장관이다라고 하는 이 스토리에 네. 근원이 뭔지는 모르시죠? 팩트 체크는 해봐야 되겠죠. 이제 근원이 이렇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되고 네. 자기 방에다가 김정은 사진을 걸어놓고 반드시 경멸하겠다. 네. 그게 몇 번 찍혔어요, 사진에. 네네. 아,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무서워하는구나. 네. 이게 근원입니다. 네네. 그리고 본인을 슈퍼맨으로 이렇게 변장시켜갖고 네. 이순신 장군의 네. 빗대갖고 네. 댓글을 만들어갖고 막 뿌리고. 상징 조작을 했네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려고 네. 이런 사람은 감옥에 놓여야 되거든요. 네. 근데 감옥 갔다 나왔잖아요, 지금. 아니죠. 무혐의는 아니죠. 그렇죠. 이제 재판을 받아야죠. 예, 계속. 이미 다 불었기 때문에 네. 너무 많이 불었어요. 너무 많이 불어갖고 예. 참군인은 이렇게 부른 거예요 원래. 네, 그래서 지난 9년 동안에 이제 보수 정권 당시에는 굉장히 김관진 장관이 특히 이제 보수층 유권자들로부터는 꽤 환호를 받았던 그런 장관이었는데 돌이켜 보면 이제 지난 4년 동안에 국정농단에 한 축을 담당했던 것이 아니겠느냐. 중요한 한 축. 네, 이 온라인 댓글 여론 공작 이게 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얘기하듯이 댓글 갖고 그러냐라고 이제 할 수 있겠는데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굉장히 크죠. 크죠. 예, 이 사소한 댓글들로 인해서 많은 여론이 자유한국당 또 당시에는 새누리당 쪽으로 치우쳐졌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또 선거 막판에 굉장히 팽팽했던 또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던 것이 마지막에 또 다시 박근혜 후보로 기울어지는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제 중도층에서는 진보층 못지않게
이 법원의 결정이 잘못됐다라는 응답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론조사 하기 전에 뭐 대략 5대 한 3 혹은 5대 3.5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격차가 컸습니다. 63대 26이라는 거는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이 국방부, 국정원의 이 선거 개입, 뭐 정치 개입, 여론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를 하고 있고 이 부분 이번에 반드시 좀 끊고 가자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런 이제 그 법원에 어떻게 보면 재판하는 이제 시작 단계에서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지금 보수층이 대략 여론조사를 해보면 20%, 중도층이 40%, 그다음에 진보층이 30%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20%보다는 조금 높게 나온 26.3%가 잘한 결정이다라고 이제 했는데 숨겨진 샤이 보수까지 이제 잡혔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근데 아무튼 생각보다는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는 여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한 말씀 더 드리면 예. 이게 지금 왜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왜 관심이 많다고 보십니까? 얘기를 하세요. 질문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사법부가 양반이 와서 진행을 하려고 그러고 있어. 탐납니다. 자리가. 예. 그래요? 사법부가 최근에 이렇게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좀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혐의 다른 결정이 그렇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공정하지도 않고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번 판결을 담당했던 분이 성광렬 부장판사 아닙니까? 신광렬. 아, 신광렬. 이름도 헷갈리네. 신광렬인가요? 이름 바꾸는 거 그거 성추행이에요. 아, 그래요? 성을 바꿨으니까. 그 판사가 또 많이 그 회자가 됐던 인물 아닙니까? 정유라도 영장 기각했고, 우병우도 영장 기각했고, 또 최순실 사건 관련해서 그 가까운 그 임모 씨인가요? 그 사위 예. 출신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용 재판 때 아, 그분은 이 신광렬 이 부장판사 가지고 조금 엉켰는데, 예. 그 강부영. 강부영인가요? 예, 그분은? 강부영 판사에 좀 엉켰어요. 저 이재용 거는? 예, 아, 그리고 그렇습니까? 그 정유라 기각한 것도. 아, 그리고 그렇습니까? 사위도 거기입니다. 거기입니까? 단독 판사. 영장. 그러면 이분은 과거에 뭐 했던 분입니까? 아, 이분은, 네. 이 신광렬 이 부장판사는, 네. 우병우하고 동기동창이라면서요. 예. 사법부 연수원에 연수원 동기. TK 출신이고. 예, 티켓 출신은 연수원 동기. 학교는, 한 해인가 두 해 위에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분은 그 강부영.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고, 이번은 공교롭게도 강부영 그 영장 전담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걸 신광렬이 뒤집어갖고 또 풀어준 거예요.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자기들끼리 헷갈릴 것 같아. 저도 헷갈립니다. 이름이. 예. 그런데 알겠- 이제 예. 이걸 보니까 뭐냐면 그 내부에서 일단 반발이 튀어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장판사 김동진, 인천중 부장판사. 예. 판사가 공개적으로 좀 비판을 하고 나섰고요. 근데 내용이 좀 재밌더라고요. 무척 센 예, 비판이에요. 굉장히 센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인이 판사 생활을 19년째 해왔는데 예.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납득하는 법관을 주변에서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쐐기를 박았고요. 그러면서 이 구속 실무를 고위 법관이 권한 행사를 통해서 손바닥 뒤집듯 바꿔놓고 있다라고 일침을 가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을 또 겨냥한 메시지는 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왜 정치 행위냐라는 식으로 이런 비판 자체를 폄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그 문무일 검찰총장도 연말까지 적폐청산을 마무리한다라는 예. 뉘앙스를 또 풍겼고 또 그 이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 법관의 판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좀 나서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검찰개혁 못지않게 사법개혁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에 대해서 또 한 번 국민들이 느끼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부터 살짝 지금 저희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서는 주춤한데 예, 주춤하거나 조금 빠지거나. 그 원인이 아무튼 법원의 이런 결정 때문에 보수층이 좀 뭉치고 또 그 진보층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 좀 이탈하는 뭐 이런 현상을 나타냈는데 지금 이 사안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잘못한 결정이다라는 의견이 79%, 10명 중에 8명가량이었고 반대 입장에서 있는 문재인 대통령 비지지층에서는 76.2%가 잘한 결정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이 사안이 나중에 당장은 이제 적폐청산 또 향후에 전국 운영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은
꽤 많은 10명 중에 8명가량이 법원의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강력하게 응답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 이제 성별로 보면은 남성이 여성보다 자랑 결정이다라는 의견이 8%포인트가량 높습니다. 남성이? 자랑 결정이다. 그러니까 좀 보수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군 복무를 했던 남성이 여성보다는 자랑 결정이다라는 의견이 30대 22 정도로 좀 높게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동부벨트, 강원도 또 TK, PK 지역이 자랑 결정이다라는 의견이 30%를 넘어서 확실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좀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지역 동부벨트, 강원, TK, PK에서는 현 여당에서 안심할 수 없는 또 지표를 나타내는 결과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 더 덧붙이면 남녀 간의 인식 차에 있어 아까 군 문제도 있지만 대통령 지지도 자체의 구성 자체가 남자보다는 여성층이 훨씬 더 긍정적입니다. 높아요? 높습니다. 이건 오래된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되게 이제 정서적이고 그런 자세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통이나 이런 노력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지형 자체가 남성보다는 여성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이고 적폐청산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이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 가장 분노했던 게 40, 50대 그 강남의 아주머니들이 그때 분통을 터뜨렸거든요. 정유라 문제를 보면서. 그래서 그런 정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어제 저녁에 그 사석에서 약간 진보적이었다가 이제 이쪽 그 보수 쪽으로 좀 넘어가 있는 40대 후반, 50대 초반의 여성분들인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좀 부정적일 줄 알았더니 무척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 꽤 그 타치하는 게 꽤 그 부드럽게 국민들에게 다가오고 국민들이 꼭 원했던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이 무척 능한 것 같다. 근데 그러면 그게 뭐 정책 지지율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 싶었는데 그런 감성을 움직이는 게 실질적으로 지지율층으로 간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리더의 덕목 중에 인, 의, 애, 지로 네 가지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과거의 특징이 뭐냐면 인, 어질다. 그리고 바르다. 예. 이 두 가지 속성이 굉장히 두드러졌거든요. 그런데 탄핵 국면에서 정의로움, 의로움 이런 부분은 이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좀 강하게 그 부분 흡수를 했었죠. 또 지혜로움 이런 부분은 약간 그 두드러지지 않았었는데 대통령이 되면서 적폐청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타협적인 원칙적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의로움도 이제 확고하게 다져지고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해내는 리더십, 지혜로움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 많이 보완이 됐기 때문에 이상적인 리더 이미지와 문재인 대통령의 현재 이미지가 상당히 일치하는 그런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끝까지 이렇게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차기 대통령의 리더십의 유형이 어떨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 저희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2013년 4월인가 5월에요. 네. 내가 한 방송국에서 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하는데 그거 보셨나요? 안 봤는데. 봤는데 잊어먹은 게 아니, 아니고 의원님이 그 방송 별로 보는 적이 별로 없었어요. 표절 시비? 예. 이내예지를 제가 리더십에 썼는데 그걸 어떻게 책을 봤나. 방금 언급하셨던 그 성별에 따라서 확실히 대통령 지지율 한번 넘어가 보죠. 대통령 지지율이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70.8% 주중 집계를 나타냈는데요. 지난주 71.5%보다 한 0.7%포인트. 뭐 변화가 없다고 봐야 되는 소폭 거죠. 하락했는데요. 말씀하신 성별 차이를 보면 여성이 74.3%의 지지율, 남성이 67.3%, 합쳐서 70.8%의 지지율인데 여성이 남성보다 7%포인트가량 지지율이 높습니다. 그 부분 설명을 드리고요. 이번 주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말을 거치면서 그 월요일 날은 인천 낚싯배 침몰 사고 보도가 굉장히 크게 나왔었고요. 월요일 날은 71.7%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날 여야 예산안 처리 합의 속에서도 이 낚싯배 침몰 사고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한 특히 이제 해경의 대응에 대한 비판이 뭐 특히 야당에서 굉장히 컸었고요. 또 일반 국민들도
그 범국가적 재난 방지 시스템이 이렇게 여전히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비판했기 때문에 화요일 날은 소폭 하락해서 69.3%로 70% 아래로 살짝 떨어졌다가 수요일 날 어제죠. 13일부터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반등을 해서 어제는 72.21%로 올라서 주중 집계가 3일간의 합계는 70.8%로 마감이 됐습니다. 70.8%.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뭐 그 지난주하고는 큰 변화가 없는 거로 봐야 되는 거죠. 다만 사건에 따라서 추이가 조금씩 네. 그 출렁했던. 예. 그 이번 그 조사 결과를 보면 뭐 계속 누적은 됐습니다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중도층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한데요. 특히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유심히 봐야 하는데 지금 중도층에서 긍정평가, 대통령 지지도에 대해서 긍정평가하는 게 73%입니다. 근데 진보층에서는 87.8로 73%. 예, 약간 진보층보다 약간 낮지만 보수층에서는 48.6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게 그 얘기는 많이 나온 뭐냐면 거네요. 중도층이 거의 진보층하고 생각을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수층이 굉장히 고립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거 때 이 향배는 중도층이 잡고 있는데 이 중도층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굉장히 호의적이다. 예.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아무튼 주초에 낚싯배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제 계속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해경이 그 사고 현장까지 도착하는데 이제 37분이 걸렸고 수중 수색 구조대나 아니면 헬기가 도착하는 데는 1시간이 넘었죠.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계속 바뀌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제 사과도 하셨지만 많은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초에 악재로 좀 작용을 했고요.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보수 언론에서 특히 이제 화요일 날 많은 비판적인 사설이 나왔는데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새 예산 알고 보니 공무원 17만 증원 그대로다 이런 제목으로 사설을 썼고 동아일보는 쪽지 예산 밀실 날림 야합의 국회 적폐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국민의당, 한국당은 조금 올랐는데 민주당이 빠졌고 또 대통령 지지율에도 이 부분은 조금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반면에 이제 13일부터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이 예상되는 보도가 이제 어제 나오면서 어제는 지지율 72.1%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이지만요. 한두 가지 더 보태면 그 대북 그 부분 관련해 선제 타격 얘기가 미국발로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며칠 전부터, 2, 3일 전부터.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 날 조사 결과에 낚싯배 문제하고 선제 타격 이런 부분들이 작용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산 논란, 특히 이제 공무원 증원 쪽으로 논란이 됐었고, 뭐 이러다 보니까 화요일 날 좀 지지율이 더 빠졌고, 이게 이제 국회에서 그래도 잘 통과가 됐기 때문에, 우여곡절을 통과됐기 때문에 수요일 조사는 좀 소폭 반등을 했고, 그런 흐름이 당분간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거는 국민의당이 1.2% 올랐는데 느닷없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가 아재 개구를 한판 붙었어요. 네. 너무 관심이 없었네 사람들이. 위장야당이라고 하니까 뭐 우리는 위나 장이나 같은 소화계통이 아니고 중추신경계 중추야당이다. 가끔가다 뜬금없는 너무 말이 어려운데요? 아재 개구도 좀 어렵게 하네요. 그 서울대 출신이어서 그런가. 저 아재 개구로 보여요 저게? 의사니까 저렇게 했나? 그렇겠네요. 네, 의사니까. 의사 출신. 네. 근데 저걸 중자가 많이 들어가요. 중자가. 저걸 보면서 저걸 정리하는 우리 작가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네? 위장야당, 아재 개그. 저게 그 좀 정도로 웃자고 하는 건데 웃기진 않죠. 아니, 저 부분이 화제가 됐나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저는요, 뭐 워낙 그 뉴스에 관심들이 많으니까. 네네. 저는 뭐 TV도 안 보고. 이번에 이제 정당 지지도 보면 민주당 지지도가 좀 빠졌고 예. 나머지 정당들은 좀 소폭 오른 것으로 조사됐는데 민주당의 지지율 빠진 원인을 뭐 딱히 규명하기는 애매하지만 워낙 높으니까요. 근데 다만 그 부분은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제가 나와서
그 권리당원 예. 200만 원 가까이 100만 원을 넘어서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꽤 탄탄하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알아보니까 150만 명으로 그 민주당이 발표했다가 이게 실질적으로 돈이 실제로 지금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79만 명, 아, 80만 명. 꽤 많은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원 뻥튀기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흘러나오면서 부정적 기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약정은 150만 한 게 맞고 돈이 실제 지금까지 이제 빠져나간 사람들은 이제 권리 행사를 할 사람들은 79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이제 그런 소식들도 약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고요. 그렇죠. 어쨌든 공무원 증원 논란 뭐 이런 등등이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이 공무원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게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현장에 필요한 그 공무원을 늘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늘리기에는 여전히 좀 부정적 시각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애산한 논란이 벌어졌을 때 당이나 대통령한테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좀 끼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그 묘하잖아요. 그 이택수 대표님. 네. 공무원 늘린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 여론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 경찰직, 소방관, 네. 택배, 교사 이런 분들 늘리는 거에 대해서 또 긍정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총리하고 둘이 그 야당하고 설전을 했잖아요. 네. 공무원 늘리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낙연 총리가 공무원이 아니고 경찰관, 택배원, 네. 소방관입니다. 아니요, 공무원 늘리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또 공무원이 아니고 소방관. 이러면서 설전이 벌어졌는데 소방관 이런 현장직 공무원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또 그 한 60% 좀 안 되지만 50% 이상이 찬성을 한단 말이에요. 이번 낚싯배 사고 때도 네. 이 뭐 구조대 예산과 관련해서 사실 배가 빨리 출동 못한 것도 일반 그 배들과 같이 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섞여 있었고 막 끓여 묵혀 있고. 그러니까 실상을 이제 들여다 보면은 많은 국민들도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그런 우리 생활 안전과 관련된 부분, 또 생활 안전 공무원. 네, 또 편의와 관련된 공무원들 증원에는 다 찬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뭉뚱그려서 지금 국민들의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이제 보수 언론의 지적, 그런 부분들과 이제 한국당이 이 교회를 같이 하는 건데요. 일단 이런 사건들이 생기면 국민들이 그때마다 이제 좀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여러 사안들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의 입장과 교회를 같이 하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그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 이번 주 중에는 당청에 좀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이 분명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당 지지율이 소폭 올랐습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국민의당이 1.2%포인트로 가장 많은 폭으로 오른 거고요. 물론 소폭입니다만 민주당이 3.4%포인트 빠졌고 한국당은 0.7%포인트 올랐고 바른정당도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좀 무력감을 보였지만 0.8%포인트 오른 6%를 나타냈고요. 정의당도 그 무력감 속에 포함된 정당이었는데 정의당도 0.6%포인트 빠진 4.5%로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4, 5위 순위를 바꾸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바른정당도 많이 오르기는 올랐지만 이제 이후에 이제 이번 국회 예산안 통과하면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 문제, 그다음 자유한국당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좀 조사한 게 있나요? 그 부분을 조사한 건 없는데요. 예. 이제 예산안 통과까지는 뭐 정당 지지율의 뭐 일부 국민의당이 상승하고 바른정당 일부 상승하고 영향을 미쳤을 수가 있는데 이제부터가 또 국민의당으로서는 기로에 서 있는 게 아까 이제 한국당과의 설전도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내부에서. 굉장히 지금 내용이 깊습니다. 뭐 그 소속 의원들 간의 내용도 깊고 또 당원들 간의 안철수 대표를 향한 비판은 여전하거든요. 어제였나요? 안철수 대표가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당직자였는지 당원이었는지 굉장히 고성으로 비판을 하고 김동철 원내대표가 굉장히 이제 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은 여전히 계속 흔들리고 있고 안철수 대표나 아니면 이제 국민의당 지지율이 좀 상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승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좀 커 보이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바른정당과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될지 또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 이제 박지원 전 대표가 또 비판의 발언을 했는데 유승민 대표
가 하는 대로 우리가 뭐 끌려가야 되는 것이냐라는 이제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아무튼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과의 향후 관계 설정이 굉장히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국민의당 보면요, 네. 이제는 그 호남당과 안철수당으로 나뉘어졌고 안철수당은 이른바 이제 그 바른정당과 통합을 계속 밀어붙이겠다고 했고 이번에 이제 예산 표결 과정에서 보게 되면 결국은 민주당과 동거를 하면서 호남 예산, SOC 예산도 많이 늘어났고 그런데 끝나고 나서는 또 결국은 통합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발은 호남에다 딛고 있고 마음은 유승민한테 가여 있는 이 국민의당의 스탠스가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네. 실질적으로 이번 저희 여야 간의 협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당대표보다는 원내대표가 네.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김동철 원내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한 거죠. 그래서 이제 호남의 SOC 예산이라든가 실리들을 많이 챙겼죠. 어떻게 보면 영리한 선택을 한 겁니다. 예.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10분 활용한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측면에서 안철수 대표의 사실 뭐 존재감이 확인된 측면은 뭐 나온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끝나고 나서 국민의당의 스탠스에 대해서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좀 공격을 했죠. 다만 이제 그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는 이후에 또 연대와 통합을 염두에 두고 이번에 좀 굉장히 서운함을 드러냈지만 이후에 이제 과정에 있어서 특히 이제 입법 전쟁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장 예. 공수처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국정원 또 법 개정해야 할 문제들 뭐 이런. 아니 일단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에 근거해서도 네. 공무원 증원하는 문제,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임금 보전하는 문제, 네.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법을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선거구제에 대한 개헌과 선거구제에 대한 개편에 대한 여권의 예. 적극적인 어떤 의향 이런 부분들을 국민의당이 간절히 요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받은 거거든요. 사실. 중대선거구 제도나 그렇죠. 그쪽으로 개편할 의향이 예.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본다면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최대 변수는 개헌의 변수입니다. 근데 개헌이라는 게 지금 여야 간의 이견이 다르기 때문에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전혀 되지 않고 있거든요. 민주당 쪽은 사년 중임제 쪽의 의견이 강하고요. 그다음에 그 야당 쪽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 집정부제에 대한 국민의당이나 이런 자유한국당이 강한데 그렇다면 단일안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2월이 지나면 3월 달에 국회의장이 직접 대통령한테 정부 발의를 건의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청와대나 정부에서는 그렇게 올 것을 대비하고 나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헌에 대해서요? 개헌에 대해서. 왜 준비 안 하고 갑자기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요 개헌 사항이 뭐가 되겠느냐. 합의가 가능한 개헌 사항이. 그러면 큰 꼭지로 나오는 게 국민의 기본권을 좀 높이는 거, 신장하는 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분권입니다. 지방 분권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이게 대통령의 의지거든요. 공약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재정 문제를 8대에서 6대 4까지 이거를 국세와 지방세의 부담을 지방세를 높여주겠다. 이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경찰제라든가 이 권한을 높이는 재정과 위상을 높여주는 자치단체장한테 그런 또 분권의 내용이 있습니다. 또 행정수도도 논쟁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바로 선거구제입니다. 그래서 선거구제 문제에 대해서 이 국민의당 목숨을 걸죠. 자기들의 목줄을 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음 총선에. 때문에 소선거구제로 하게 되면 이제 자기들은 소멸낼 수 있고.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를 원하는 거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하지만 그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고요. 적어도 중대선거구제를 한다면 호남에서 좀 인지도가 높은 다선 의원들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간절함. 중대선거구가 더 의미 있지 않나요? 근데 중대선거구제, 소선구제는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는 다당제 기반에서는 좋은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봉주 의원님 같이 이 미디어 영향력이 큰 사람, 많이 알려진 인물 이런 분들이 사실은 유리합니다. 미디어. 미디어 영역. 네, 그럼 많이 얼굴이 많이 알려진 사람, 인지도. 전국 국회의원 선거하면 내가 1등 할 것 같은데. 1등은 아닐 것 같고 한 2등 정도는. 예. 아무튼 정치 방송 신인 끝나고 그냥 같이 이제 이쪽에다 물어볼게. 정치 신인이 진출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게 중대선거구제예요. 왜냐하면 기득권층으로 되는 거네. 단일 선거구 내에서도
해당 당의 의원들도 몇 명이 복수로 나올 수 있는데 굉장히 알려진 인물, 중량감이 있는 인물 아니면 언론에 많이 노출된 이런 인물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실력은 있어도 인지도가 낮은 사람이 뚫고 나가기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다당제를 강화하는 효과는 있죠. 양당제 관심이 싹 쏠리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인지도가 높으시니까. 근데 국회의원은 안 할 거니까 이제 방송인인데. 아 그런가요? 사면도 아직 안 되시지 않았나요? 그렇죠. 사면도 예. 하지 말아달라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예. 왜냐면 저 하면서 예. 그 비리 정치인 같이 할까봐 비리 정치인 하지 말고 그럴 바엔 나도 하지 마라. 그래서 프레임 하나 만드세요. 정치인 양심수라는 하나 개인 비리 정치인하고 좀 달리. 수준이 안민석 의원하고 비슷하네. 안민석 의원이 그 플래카드에다가 예. 정치적 양심수라고 했는데 수준이 비슷한데 두 분이 사선호급인데. 아 그래요? 오, 비슷하다고 디스하려고 그랬더니. 자,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과 다시 이제 이쪽으로 좀 돌아가고 네. 마지막에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이제 마무리하면 네, 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바보 같은 한국당 법인세. 네. 근데 어쨌든 좀 그 실수했는데 지지율은 올라가요. 참 특이하죠. 그렇죠. 유승민 대표가 이제 언론 보도량이 최근 들어서 많이 증가했습니다. 대표 선출 이후에 예. 컨벤션 효과는 크게 보지 못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국민의당과의 합당 가능성, 통합 가능성을 두고 안철수, 유승민 두 대표의 언론이 주목을 하면서 좀 오른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비 인상과 관련해서 이제 당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나타내서 다른 당과는 좀 결이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좀 지지율이 오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는 굉장히 좀 무력감을 보였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지율이 다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번 주에는 소폭이지만 좀 올랐고요. 그런 과정에는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이번 주에 3%포인트 이상 빠졌기 때문에 민주당과 한국당은 완전히 이제 다른 결을 갖고 있지만 바른정당 지지층은 조금 그 스윙 보터처럼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지층에서 이탈할 때 바른정당으로 또 이동하는 유권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깨어있는 서울 시민을 위한 정직하고 알찬 프로그램 12월 7일 목요일 정봉지 품격시대 첫 번째 주제 장시호 김종 1심 선고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오래간만에 하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성공회대 교수님. 성공하는 사람만 가는 대학이죠. 그래요? 네. 오, 나 성공하기 때 갈 거랬네. 그럼 성공 곱하기 2를 뻔했는데. 자, 백성문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럼 여기 성문 종합영어 본 사람 그렇죠. 성문종합을 보면 성공에 데려가니까. 성문 종합영어를 보면서 성공하는 사람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00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인가 어제였었나요? 네, 어제죠. 안타까운 하루였어요. 그랬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물론 이제 범죄 행위로만 보면 장시호 씨가 고약하죠. 받은 형량이 그렇게 높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우려되는 건 이런 거죠. 검찰이 일정 부분 피의자로 소환된 피고나 피의자가 와서 내부 고발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죄 실체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또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까지도 증거를 제출하면서 도와주는 역할을 했는데 우리가 소위 이제 플리바게닝이라고 하는데 우리 법에는 그게 플리바게닝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법관이 판단을 내린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이제 앞으로 피의자들이 그런 상황에서 그럼 과연 검찰을 적극적으로 도울 거냐 하는 우려가 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야 검찰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법에 의해서 형량을 정했다고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농단 관련한 검찰 조사를 할 때 검찰에서 이런 형태로 예를 들면 플리바게닝 형식의 어떤 형태의 도움을 줬을 때 이익을 줄 수 있는 뭔가 좀 감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키가 있으면 카드가 있으면 아무래도 조사가 좀 더 잘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좀 조사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는데 백 변호사님, 네. 플리바게닝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우리가 보면 그거 좀 야비하고 비열한 짓 아니냐. 그런데 근데 그 내면의 그 속성은 잘못한 사람이
반성을 하면서 검찰 수사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런 뜻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플리바게닝 하는데 정확하게 그 뜻이 예. 뭐냐면요. 기소하기 전에 이 죄를 스스로 뉘우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에 형량을 조정해 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일도 플리가 전입니다. 초원 이런 뜻 아닌가요, 원래?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식적으로 플리바게닝이라는 제도는 없는데 없죠.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게 예를 들어서 마약 사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약 사건은 혼자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마약은 내가 마약을 투약을 하려면 나한테 판 사람도 있어야 되고 유통망도 있어야 되고 보통 혼자 한다니까 같이 하는 사람들, 같이 하는 패거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명을 잡았어요. 한 명을 잡았는데 정말 엄격하게 플리바게닝도 전혀 없이 그냥 원칙대로 죄를 물으면 이 사람이 굳이 윗선을 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뭔가 본인한테 이익이 돼야 자기랑 같이 한 사람, 공급해준 사람, 그 다음에 이걸 유통하는 사람들을 불잖아요. 이제 그래서 수사의 편의상 우리나라도 일정 부분에 한해서는 플리바게닝을 도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보면 죄를 진 사람 그에 합당한 처벌하는 건 맞는데 그렇게 해서 한 명을 처벌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게 사회를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긍정적 역할. 긍정적인 역할을 감안해서 일정 범죄는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년 6개월을 구형했다라는 건 그러니까 쉽게 말해 특검에서 풀어주세요. 그 의미예요. 그냥 말 그대로. 원래 구형을 무척 낮춘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원래 사실 장시호 씨 혐의는 뭐예요, 혐의? 혐의가 이제 삼성이나 JK 등 압박해서 한 후원금 18억 원 정도 받아낸 거, 국고보조금 7억 횡령하고 또 영재센터 자금 3억 횡령한 거, 대충 사이즈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10억 횡령이네요. 최소 구형이 5년에서 7년 정도는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일단 특검 입장에서는 어쨌건 여러 가지로 수사에 협조를 했고 국정농단 실체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줬으니까 재판부에 그냥 집행유예 해주세요. 왜냐하면 구속기간도 연장 안 했잖아요. 다 지금 들어가 있는데 장시호 씨만 안 했잖아요. 이제 그런 시그널을 줬으나 재판부는 그래도 안 돼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렇죠. 재판부도 이러한 그 횡령죄에 대한 판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판례를 깨면서까지 검찰은 물론 수사 열심히 했고 수사협조에서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혀내는 데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재판부는 재판부대로 지켜야 할 또 마지노선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재판부는 그 수사에 협조했다라는 것 때문에 2년 6개월만 선고했다. 약간 이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그게 검찰하고 온도차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거보다 훨씬 중형을 선고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사에도 협조하고 자백하고 했던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감안해서 2년 6개월을 선고한 거니까 검찰과 재판부가 바라보는 온도차가 분명히 있었던 거고요. 사실 재판부 입장에서도 고민을 좀 했을 거예요. 검찰이 구형한 거 사실 쉽게 말해서 올려친다 그러잖아요. 이게 올려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검이 이렇게까지 시그널을 보냈으면 그래도 재판부 알았어 하고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으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판부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이거예요. 장시호 씨가 법정에서 이런 얘기하거든요. 이 지금 3억 횡령하고 국고보조금 7억 횡령한 거 최순실에게 준 게 아니에요. 이거 장시호 씨가 꿀꺽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에 내야 되잖아요. 그건 나중에 이제 뭐 또 다른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본인이 다 이득을 취한 것을 고려할 때 가장 이익을 많이 본 사람 중에 하나를 집행유예로 풀어준다? 그거는 재판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만약에 네. 사정 변경 즉 3억 7억 한 거 그 횡령했는데 무척 깊게 뉘우칩니다. 그리고 그 횡령한 돈이 어쨌든 3억은 국고죠. 영재센터 자금 3억. 그럼 총 뭐 10억이 어바웃 다 국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국고이기 때문에 다시 그 회사 영재센터에 환수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환수했다면 그거는 수사기관에서 그랬다면 그게 고려가 되지만 이건 1심 선고가 나서 법정 구속이 된 거기 때문에 법정 구속됐는데 이거 갚는다고 해서 보석으로 풀어주진 않습니다. 20에서 영향. 2심에서 그럼 영향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될 겁니다. 예측 그 1년 6개월 구형했을 때 예측 못 하셨잖아요. 다 대부분 집행유예로 예측을. 그랬었죠. 1년 6개월 정도 되면 대부분 이제 구형하는 것보다 좀 낮게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보통 한 3분의 2나 반. 그렇죠. 그 정도 내기 때문에 다 집행유예가 나올 거라 생각을 했죠. 장시호 씨도 사실 근데 어제 뭐 이렇게 출두하는 모습을 보면 본인도 집에 돌아갈 걸 생각하고 아마 출두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옷차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또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머리가 하얘졌다. 판결을 받는 순간 그만큼 충격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 데리러 가야 되는데. 그렇죠. 또 뭐 마지막 증언할 때도 진술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 얘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 데리러 가야 되는데 나를 좀 구속만은 면하게 해달라. 이 얘기는 결국 아이한테도 내가 데리러 가겠다고 약속해놓고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휴, 그렇다고 하면 결국 짜네요. 장시호 씨는 법정 구속이 될 거라고 상상도 못하고 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검찰도 아마 그 정도까지 생각을 안 했을 거고요. 왜냐면 장시호 씨가 워낙 많은 이제 도움을 줬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불구속 상태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고, 장시호 씨 입장에서도 검찰과의 어떤 그 교감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본인이 설마 법정 구속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점에서 장시호 씨 입장에는 충격을 많이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이제 실형을 선고하면 거의 90% 이상은 1심에서 그 당시에 이제 자리에서 그 법정 구속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가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시호 씨는 2년 6개월이 놀란 게 아니라 법정 구속이 훨씬 놀란 거죠. 그러니까 2년 6개월도 사실 집행유예가 붙을 수 있는 형이잖아요. 그렇죠. 3년 미만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또 어떻게든 뒤집을 수 있으니 여기서 법정 구속만 피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재판부가 굉장히 단호했던 것 같고, 좀 눈여겨볼 거는 이 재판부가 형사 22부입니다. 김세현 부장인데요. 김세현 부장이 맡고 있는 재판이 현재 박근혜 최순실 재판이에요. 그 재판의 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했다라는 건 이 재판부가 사실 굉장히 피고인에게 잘해주는 재판부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피고인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해달라는 것 뭐 증거 신청하면 다 들어주고 다 받아주는데 선고할 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한다고 좀 유명한 재판부예요. 그리고 굉장히 재판을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장시호의 1심 선고를 딱 보면 이거는 엄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정농단은 도저히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범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장시호 씨 판결문에 보면 최순실, 박근혜와 공모하여라는 거 많이 나와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이 같은 재판부가 22 재판, 이 판결을 하면서 박근혜 최순실 판결할 때 이거 인용 안 하겠어요? 똑같이 인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저도 정청래 의원이 어떤 의미로 이렇게 썼는지는 알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을 일단 존중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법원의 판단에 관련해서는 존중한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아쉽다 정도의 논평은 괜찮아도 이렇게 거의 그들의 뿌리는 이렇게 단단하다. 이게 마치 법원을 적폐로 보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최근에 근데 이제 여당 의원들 우리 중심으로 작가들이 이상해,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좀 뭐 이번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 그 구속적분을 풀어준 그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시는데 그 비판까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넘어선 사실 제가 봐도 좀 거북할 정도 수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당 의원들께서 조금 자제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드네요. 여당 전 의원. 이분은 전 의원, 현 의원들도 그러잖아요. 현 의원들도. 박범계 의원도. 박범계 의원도 그런데, 물론 그 신광열. 네. 그 형사수석 부장판사의 구속적 부심은 이상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거에 대해서 또 김동진 부장판사가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좀 건강하게 자리를 잡아나가는 과정이지. 바깥에서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칼럼을 써서 그 구속적 부심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는 취지로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해는 가잖아요. 이해가 지금도 안 돼요, 사실. 저는 아니, 지금. 올해는 가잖아요. 이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그 판단한 것을 뒤집을 수가 없는 이상 일단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다만 이제 그런 건 나중에 한번 좀 그 구속 적부심의 원칙과 기준을 좀 정확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 김종 이분이 이제, 이른바 그 문체부, 네. 문체부 국정농단 마이다스의 손 아니에요? 그렇죠. 마이다스의 손이죠. 스포츠 마케팅의 황제. 그렇죠. 그래서 온갖 나쁜 짓을 많이 했죠. 차은택의 사수. 그렇죠. 그리고 최순실의 수적 역할을 했었죠. 최순실의 수적. 최순실이 부르면 온다잖아요. 길거리에서 만나고 뭐 문 열고 잠깐 얘기하고 가고 뭐 길거리에서. 벨이잖아요, 별명이 벨. 종 아니에요, 종. 부르면 온다고. 김종. 부르면 흔들면 온다고. 딸랑딸랑. 근데 이제 종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종이, 이건 걔네. 종이라고 하는 그 서번트 의미도 있고. 네, 그런 의미도 벨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삼성그룹 후원 강요 사건을 무죄로 내렸는데, 이거 무죄로 내렸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김종 전 차관이 직접적으로 거기 개입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재판부의 판단인데, 재밌는 것은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삼성이 돈을 준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로 인한 거다.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압력을 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종을 그런 통해서 판결을 말이죠. 내렸어요? 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판결 자체는 물론 김종 전 차관에 대해서는 뭐 뭔가 혐의가 없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 재판부의 판단은 이거는 김종 전 차관이 끼어든 게 아니라 삼성 이재용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직접적인 면담을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니까 박근혜가 직접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큰 거네요. 이게. 지금까지 이것도 김수현 판사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 지금까지 시종일관 주장했던 건 독대할 때 그런 얘기 한 적 없다였어요. 그죠? 아무 말도 안 했다. 근데 여기서 너무 구체적으로 거기는 김종 차관은 끼지도 못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독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압박을 해서 그래서 삼성 돈이 이제 장소가 있는 스포츠 연재센터로 동계스포츠 정대센터로 온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모한 사람은 박근혜, 장시호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김종 차관이 김종 차관 뭐 3년 6개월 거긴데 여긴 6개월 깎였어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냥 이 총지휘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김세현 부장은 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내부에 있어서 장시호의 역할, 그 다음에 김종의 역할을 좀 그렇죠. 그 경중을 좀 따진 거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 총괄 지휘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거 박근혜와 동등한 수에서 같이 지휘한 최순실. 네, 이 구도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판결이 시사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시호 2년 6개월에서 뭐 법원이 잘못된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라 지금 국정농단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혐의를 이 재판부가 지금 어떻게 보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유력한 잣대가 됩니다. 우리 백선 변호사님이 인격적인데 장시호 2년 6개월 그래갖고 난 욕하는 줄 알았어. 깜짝이야. 그렇게 들리죠? 그러니까 발음이 장시호 2년 붙여서 얘기하니까 쉼표를 줘야 되는데. 장시호 2년 6개월 해야 되는데 장시호 2년 6개월. 네, 그러니까 약간 죄송합니다. 뭔가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올려친 거란 말이에요. 네. 올려친 거는 처음에 검찰의 구형이 낮았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사실은 법원도 판결문에 보면 많이 도와준 걸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수사에 도움을 줬고 법원에서도 많은 증언들을 해준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감형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했고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재판부 입장에서 이보다 더 2년 6개월보다 더 많은 형을 사실은 판단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뭐 줄여줬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 검찰은 그보다 더 적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법원에 있어도 뭐 이해는 하는 것 같아요. 검찰 입장에서 충분히 본인들이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 뭐 제2의 태블릿 PC도 받았고, 또 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통화했다는 대포폰 얘기도 다 들었고, 그다음에 무슨 메모 같은 것도 다 얘기해줬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장시호가 국정농단 수사에 엄청난 도움을 줬죠. 그런 분이 검찰에서는 고마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도움을 준 사람한테 일정 부분 그 도움을 받기 전에 검찰이 그렇게 얘기 안 했겠습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도와주면 뭐 우리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특검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특검이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이 된 거죠, 사실. 장시호 씨한테. 그럼 뭐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법원을 상대로 해서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원은 법원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이고. 김세현 이제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원칙 이걸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러니까 뭐랄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2년 6개월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죄목으로 보면 그런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좀 줄여줬다고 하는 것은 김세현 부장판사도 일정 부분 장세호 씨의 검찰 도움 또 수사의 도움 법원에서의 도움을 인정한 게 아닌가 그런데 사실 이제 뭐 마약 수사나 지금 우리가 1년째 보고 있는 이 뭐 국정농단 사건이 뭐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 아닙니까? 이런 거는 제보자가 없으면 제대로 캘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제보자 없이 어떻게 캡니까 이거를? 이거 굉장히 그렇죠. 치밀하게 국정농단 이어지는 사건에 건데. 지금 전말이 파악이 되고 이런 게 지금 다 제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다음에 국정원 내에 국정원개혁위원회에서 갖고 온 것도 사실은 지금은 개혁위원회가 정권이 바뀌어서 만들어졌지만 그 전 같으면 그 안에 있는 자료를 누군가 제보를 해야만이 가능했던. 그렇죠. 거기다가 또 요즘에 있는 그 특활비 상납 논란도 다 제보예요. 이원수 기조실장 아니면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나 이제 마약 수사처럼 정말 한 번에 일망타진하기 힘든 범죄들은 사실 플리바게닝 도입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회 정의를 구현 자체를 못 하는데 개개인에 대한 정의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체의 정의를 세운다는 측면에서는 일정한 이런 특별한 이제 권력형 비리 사건이나 몇 가지 범죄 유형을 정해서 그런 경우에는 좀 플리바게닝을 도입을 해서
검찰이 원하는 대로, 특검이 원하는 대로 결론을 내주는 게 사실 사회정의에 더 부합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프리바게닝을 하고 있고요. 프랑스나 영국도 하고 있고 일본도 내년 6월부터 도입을 해요. 프리바게닝을. 일본이 도입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했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데 먼저 자존심 일본한테 뒤지는 거 좀 많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어쨌든 일본도 일본이 내년 함께 6월에 하시면 할까요? 아니요, 그래도 해야죠. 좀 더 빨리 하면 안 될까요? 예. 어쨌든 그래서 플리바게닝이라는 게 사실 뭐 수사의 비용도 줄일 수 있고요. 또 지금 백성문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 권력형 비리 같은 경우 내부 고발이나 아니면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을 다 털어놓으면 일망타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국민들이 얼마나 그러나 본인이 예. 반성하고 그렇죠. 반성하고. 사회에 대한 사과의 의미에서 너의 죄의 진상을 다 밝히고 그렇죠. 앞으로 그 예를 들어 다른 사람 잡히게끔 이게 그 털어놓는 게 그 사람한테 나쁜 게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 벌을 받고 네. 회개하고 반성하고 다시 건강한 사회로 돌아가라 이런 뜻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건 좋은 취지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취지에서 그래서 사실 선진국에서 그걸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일본이 우리도 도입하는 건 좀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네. 좀 저는 이게 좀 과도한 해석 같은데 검찰 구형보다 더 높게 나와서 특검에 모욕을 당했다. 뭐 정청래 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그래요? 같은데. 나 어디서 많이 이름을 본 사람인데 네, 누군가 많이 본 사람이죠. 많이 본 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율사가 이랬으면 좀 실려가는데 또 여기서 그랬다니까. 사실 저는 플리바게닝을 도입하지 말자의 논의로 여기에서 진행을 하는 건 맞지만 이렇게 법원의 판단을 가지고 뭐 특검을 욕보였다라는 취지 정도. 그러니까 이게 가만 들어보면 결국 특검 수사를 법원이 요즘에 계속 방해하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박근혜, 최순실 이제 그 두 피고인에게도 엄청나게 충격적인 어제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시호 씨 혼자 충격을 받을 게 아니라 지금 나비 효과로 이 두 명도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제 선거 결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장시호 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온정주의로 가면 안 되지만 좀 안타깝긴 했었는데 네. 박근혜 최순실 두 재판에 아주 그 엄벌주의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 이렇게 하니까 조금 마음이 위안이 되네요. 그러니까 김세윤 부장판사가 김세연. 김세연, 네, 김세윤, 김세연, 네, 김세연. 김세연. 김세연? 헷갈리네요, 갑자기 이름이. 연이나 어쨌든 네. 끝자리는 알아봐 주시고요. 어쨌든 그 김 판사님이 별명이 있대요. 별명 유치원 교사. 오. 특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장시호 그 유치원 애들을 나가야 되는데. 백 변호사 아까 얘기했지만 유치원 교사라는 말은 뭐냐면 재판 진행 과정에서 너무너무 너그러운 거예요. 진행 과정에 있어서는 뭐 증언했죠, 뭐 증거 채택해달라면 채택해주고 증인 채택해달라면 채택해주고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피고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다 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나 최순실 재판에서도 그들이 요구하는 거 거의 다 들어줬습니다. 예. 증인 막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증인 막 증가시키고 막 이랬을 때도 다 들어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갖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 판결에서는 엄격하다는 거예요. 김세윤이네요. 김세윤 맞죠? 김세윤 판사가 판결에서만은 아주 엄격하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유치원 교사. 네, 그러니까 유치원 교사란 말은 이미지가 그만큼 유치원 교사는 아이들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아이들이 잘못하면 단호하게 처벌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잘못한 걸 용인하면 아이가 사회에 나갔을 때 그렇죠. 성인이 됐을 때 계속 똑같은 짓을 저지르니까. 그래서 김세윤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는 정말 너그럽고 인자한 모습을 보이지만 마지막 판결에 있어서는 엄하게 법에 근거해서 판결을 하기 때문에 저도 백선민 변호사 말씀처럼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에 대해서 엄한 판결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느닷없이 궁금한 게 생겼어요. 유치원 교사라고 하는 이 별명은 확인된 건가요? 기사에서 읽었는데요. 아, 기사에서 읽었어요? 그럼 맞죠. 그러니까. 왜냐면 물어보시니까 제가 직접 알아보겠다는 것처럼 그렇게. 아니, 누군가가 주위에 있는 사람이 또 이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죠. 긍정적인 의미고, 의미 있는, 그리고 재판을 잘한다는, 그리고,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판사로도 저도 알고 그렇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유치원 교사를 월급 올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간단하게요. 박근혜 최순실의 재판을 진행하는 지금 우리나라 판사라면 당연히 법원에서 최고니까 하는 거예요. 에이스들이니까. 아니 세기의 재판인데 이거를 그러면 재판할 때 평판 안 좋은 판사한테 맡깁니까?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재판을 잘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분이 김세윤 부장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유치원 교사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피고인이 납득할 만하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방어권 행사하는 거 할 수 있게 다 들어주고, 그래 어떤 주장을 하는지 다 들어보고. 그러니까 하나도 말을 끊질 않아요. 김세윤 부장은. 그래서 피고인들이 재판을 하고 나면 굉장히 좀 속이 시원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대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객관적인 증거나 이런 걸 종합해서 판단할 때만큼은 굉장히 온정주에 휩싸이는 게 아니라 엄격하게 판단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 입장에서도 내 얘기도 들어주지 않고 저렇게 판단했으면 네. 억울할 텐데 네. 얘기는 다 들어주고 네, 그렇죠. 또 그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다 논박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판결 자체가 굉장히 좀 피고인 입장에서도 설득력 있는 판단을 많이 하는 거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이렇게 아까 유치원 교사라고 소문이 나 있는 재판부의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참 황당하네요. 무서워지는데요? 호러물 같아, 호러물. 아니, 근데 27분 이재용 재판부 누구였었죠, 그때? 그러니까 그 분 성함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27분. 네, 그 분도 뭐 재판은 잘하는 걸로 유명하시는 예.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중앙에서 가장 소위 우리나라 부장 중에 형사 부장 중에 에이스들만 현재 지금 이 재판에 지금 매달려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곳에서 나왔던 이재용 부회장 유죄 판단, 그리고 이번에 나온 장시호의 유죄 판단,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사실상 우리가 지금 뭐 유죄가 나올까 무죄가 나올까 뭐 최순실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걸 문제 삼는 걱정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몇 년이나 나올까. 근데 이런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우리 예상보다 더 중하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근데